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부분입니다. 자, 교과서는 238페이지를 펴주시고 해당 학습지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다라는 부분까지 했죠.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이제 둘의 의견 차이 때문에 이 회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지금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정부, 남한과 북한의 이런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 등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개된 노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통일 정부 수립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대표적인 게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미리 보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47년에 진행된 좌우 합작 운동이 있고요. 자, 48년에 남북 협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이 50총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운동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좌우 합작 운동의 전개부터 보시면,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가 됐습니다. 자, 휴회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결렬 상태였고, 국내에서도 좌우의 대립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승만이 당시 이제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발언을 했어요. 자, 이 정읍 발언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정읍 발언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239페이지에 생각을 키우자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서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면 밑에 부분이에요.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남한만 단독 정부가 수립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승만은 당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던 민족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승만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렇게 단독 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좌우 합작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배경이 돼가지고 좌익과 우익이 함께 합작하는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참가한 세력이 중도 세력인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 이 두 사람이 이제 합작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여운형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중도 좌익 세력이고요.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으로 활동하던 대표적인 중도 우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를 했고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이 통일 정부를 상당히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미 군정도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지지를 많이 보냈죠.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좌우합작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에서 만든 게 바로 좌우합작 7원칙입니다. 이 좌우합작 7원칙의 전문은 238페이지에 보면 역사 다가가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요약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그죠?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하자. 왜냐면 임시정부를 만들려면 미소공의가 열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추진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를 해주자라고 하는 개혁이에요. 당시에 이제 좌익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했던 그런 개혁인데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 세력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가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에게서 약탈을 한 거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몰수를 해서 즉 자본가들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이제 얘기를 했고 반면에 우익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개혁 문제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에서는 토지개혁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 좌우합작 7원칙에서는 둘 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본가들을 위해서 유상으로 몰수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고 정부가 토지를 사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는 무상으로 분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토지개혁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토지개혁, 좌우합작 7원칙에서 발표한 토지개혁의 방향은 무상분배, 무상몰수를 주장하는 좌익에게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우익 세력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두 세력 모두에게 좌익과 우익 두 세력 모두에게 불만을 샀던 그런 대표적인 사안이 토지개혁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일파 처단 조례를 제정한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어요. 친일파 처단 같은 경우에는 좌익 세력이나 국민들의 대부분은 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익 세력 같은 경우에는 우익 세력 안에 일제강점기에서 활동을 했던 친일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익 중에서 우익의 일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 처단 자체를 완전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의 입장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이 두 세력이 좌우합작 7원칙에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좌우합작 7원칙을 둘러싸고 좌우의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이제 절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좌익 세력인 조선공산당의 박헌영도 이 7원칙에 찬성하지 않았고 우익 세력을 대표하는 김구라든지 이승만 이런 사람들도 이제 7원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미군정의 지지를 좌우합작위원회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 미군정의 지휘 아래 과도 입법 단체를 만들고 과도 정부 같은 것을 수립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 정도로 미군정의 지지를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받았는데 문제는 47년에 이 냉전 체제가 상당히 격화가 됩니다.
그 냉전 체제를 격화시키는 선언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 선언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자,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인데 이 트루먼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이제 쭉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소련과 어떤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협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체제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에 의해 가지고 냉전 체제가 상당히 격화가 됐기 때문에 미군 정도 좌익 세력하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 자체를 이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좌우 합작 운동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대학로 한복판에서 정치적인 어떤 암살을 당했는데 이 암살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운동을 이끌던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 운동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자, 1947년에 우여곡절 끝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그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죠. 왜냐하면 47년부터 냉전이 상당히 본격화됐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더 달라졌어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골치가 아프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유엔 총회에다가 상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모두 다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당시 유엔은 미국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유엔 총회에서 뭘 결정했느냐. 유엔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해라 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47년 11월 달이에요. 자, 그래서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선거를 실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선거를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지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누가 거부했다? 소련이 거부를 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소련이 입국을 거부했느냐 하면 이 유엔의 결정 자체가 자신들에게 상당히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엔은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던 단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의 결정은 미국에게 상당히 유리했는데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공평해 보이지만 당시의 인구를 보면은 이것이 소련에게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를 보면은 당시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의 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남한 세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엔의 어떤 결정에 따르면 소련은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을 결정한 유엔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 파견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엔 총회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유엔 소총회는 아시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든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결정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총선거 날짜가 바로 1948년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0총선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총선거가 이제 결정이 됐고 50총선거가 실시돼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 수립이 발표가 나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48년에 실시된 좌우합작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유엔의 결정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이 상당히 고조됐다. 사실상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물들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남북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김규식은 앞에서도 나왔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김구, 그렇죠? 김구 임시정부에서 주석으로 활동했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이죠. 이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47년에 좌우합작운동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좌우합작 7원칙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했지만 그 운동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김구가 김규식하고 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김구가 발표한 문서가 있어요. 발표한 게 239페이지 생각을 키우자를 보면 자료 2번에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 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일된 정부를 수립을 해야지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구가 김규식하고 손을 잡고 남북 협상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8년 4월달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구, 김규식 이런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남북한 주요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협상의 내용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단독 정부 수립에는 반대한다.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라는 것이 첫 번째 협상이었고, 자, 두 번째는 미소양군 군대 모두를 철수하고 외세와의 협력이라든지 외세와의 강압 없이 우리가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결의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소 양군이 철수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모두 동의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단독 정부 수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해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남북에서 단독 정부 수립 절차가 이렇게 남북 협상의 내용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미소의 대립이 점점 격화가 되면서 남북 협상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총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은 이제 가속화될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북 협상에 임하기는 했지만 이미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주 4.3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주 지역은 사실 남조선 공산당이라고 해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서 좌익 세력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는 1947년부터 제주도의 도민들과 경찰 우익단체들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47년에 이제 3.1 운동을 기념하는 3.1 운동 기념식에서 이렇게 가두 시위, 거리를 이제 다니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 제주도민들과 치안 유지를 이제 내세우면서 이런 제주도민들을 막아섰던 경찰 우익단체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많이 사망을 하면서 갈등이 상당히 이제 심각해져 있는 상태에서 유엔의 결정이 이제 알려지자 거기에 대한 반발이 고조가 되면서 이제 무장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4월 3일부터 48년 4월 3일부터 쭉 이어진 사건을 우리가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과를 보시면 1948년에 남조선 노동당, 그죠? 남조선 노동당은 이제 한반도 남쪽에 있던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이 남조선 노동당과 제주도의 일부 주민들이 단독 정부 수립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내세우면서 무장 봉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 봉기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5월 10일에 열리는 총선거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2개의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고 이 총선거 자체가 거부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무장 세력들이 저항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막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진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제주 4.3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하려고 했어요. 그 군대가 이제 여수 지역에 주둔해 있던 군대를 이제 제주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 제주 4.3 항쟁을 이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수 지역에 있던 군인들 중에서 이런 좌익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런 군인들이 이런 이제 출동 명령, 제주도로 가라는 출동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수와 순천 지역을 점령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이제 제주 4.3 사건을 지원을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11구 사건 같은 경우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장 봉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뭐 정부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만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이 진압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산주의자다.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는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14,000명 정도의 제주도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살을 당했다. 이런 이제 조사가 있거든요. 그만큼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심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주 4.3 사건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한반도의 반공 사상이 상당히 이제 커지면서 빨갱이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고하게 희생된 이 제주도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이 됐고 그 결과 2003년에 정부는 이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대규모의 이제 집단 학살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4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제주 4.3 평화공원 모습도 나오고 그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이 사건은 54년 9월 21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7년 7개월 동안 이런 저항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정에 맞서가지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47년에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좌우합작 운동이고요. 자, 그 이후에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단독 정부가 가시화되자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되는 48년 남북 협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독 정부 수립이 이제 50 총선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여기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운동,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수 순천 11.9 사건, 자, 이런 이제 반대운동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는 이제 계획대로 실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재헌국회, 그죠? 이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어요. 재헌국회가 구성이 됐고, 그 이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등교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